네, 반갑습니다. 월드컵 특집 편을 계속하고 있는데, 약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계속 그래도 계획했던 대로 끝까지 쭉 한번 가볼까 합니다. 저번에 이제 우루과이 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역사 채널입니다. 역사. 그 다음에 매치 프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가나의 기본적인 이제 가나의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봐야겠죠? 가나는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언어는 영어랑 토착어. 그러니까 사실 아프리카들이 대부분 좀 마찬가지인데 여러 부족들이 좀 섞여 사는 게 많아서 언어가 막 다 달라서 결국은 공용어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수도는 아크라라고 하는 곳이고요. 화폐 단위는 가나 세디라고 하는 것 씁니다. 그리고 면적은 뭐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 네, 2,385만 3천 헥타르에서 세계 81위에 해당하는 나라이고, 그리고 인구는 3,347만 5,870명에서 세계 47위입니다. 3천만 명 넘으니까 우리 앞서 봤던 우루과이보다는 훨씬 많죠. 한 10배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GDP는 775억 9,428만 달러. 그래서 세계 67위, 꽤나 생각보다 잘 삽니다. 기후는 당연히 열대 우림 기후이고요. 종교는 기독교가 71.2%, 그리고 이슬람이 18.4%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게 사실 북아프리카보다 약간 밑에죠. 그래서 약간 이 중앙아프리카 이쪽 지역 라고 보면 되고요. 가나의 역사에 관해서 잠시 간략하게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은 가나라고 하는 국명의 기원이 된 가나 제국이라고 한 나라는 오늘날의 말리 공화국, 말리 들어봤죠? 서쪽에 있었다고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가나의 역사와는 좀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인이 내항하기 전에 이 영토 내 각 부족의 역사에 관해서는 확실한 자료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좀 많이 없는 상태라서. 그리고 금이죠. 골드. 골드 산지라고 하는 매력에 끌려서 15세기 이전에 프랑스인을 비롯한 모험가들이 좀 내항하였다는 뭐 썰도 있는데 확실한 기록은 1470년 역시나 포르투갈 이베리아 반도 애들이 열심히 대항해 시대에 활동을 했죠. 그래서 포르투갈인의 내항이 이제 최초였으며 그들은 1481년 그리고 1482년 지금의 케이프 코스트 이제 서쪽 엘미나에서 성체를 지어서 금과 노예 무역을 시작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아프리카는 노예랑 참 많이 관련이 깊죠.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의 선박도 이 해안을 찾아와서 성체를 만들고 하면서 18세기 중엽에는 약 40개의 성체가 해안에 쫙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 지구에서는 그때까지 많은 부족 국가가 뭐 흥망성쇠를 막 되풀이하고 있었으나 성체를 통해서 연합무역이나 노예무역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열대우림 북쪽에 있었던 이제 부족 국가들은 차차 이제 쇠퇴해 갔고 17세기 말 이제 아칸족의 아카무 이름 참 어렵죠. 왕국이 이제 아카무 왕국이 연합무역으로 좀 강력해졌지만 결국 다른 아칸족의 연합국인 아샨티가 이를 누르고 점차 북쪽의 부족 국가들을 정복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아샨티 왕국이 이제 연안의 부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하자 이제 연안 부족들은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참 아이러니한 결과죠. 외국에. 근데 그만큼 부족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같은 민족 이런 개념이랑 쭉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07년 이제 이후 유럽 각국은 이제 노예 무역을 그만두고 다른 무역품을 구하게 되었으나 그 무렵에는 금의 산출도 점점점 감소되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830년에서 44년 이제 영국의 상인 이제 맥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연안의 이제 판티족이라고 하는 각국은 이제 영국의 보령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영국 정부가 결국 1850년에 덴마크의 성체를 사들였고, 1872년에 네덜란드도 이 해안에서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영국이 이제 아샨티 왕국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영국의 식민지, 이제 골드코스트라고 하는 걸 확립을 했답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황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한 1895년, 1901년 이제 아샨티 왕국이랑 북부 부족들도 보호령으로 다 만든 거죠. 역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은 정말 요 당시에는 깡패 나라였죠. 그래서 그 전체를 이제 골드코스트 직할 식민지 및 보호령으로서 이제 통치하기에 이르렀다가 이게 참 여러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는데 이거 다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본격적으로 이제 민족 운동이 시작된 거는 우리랑 좀 비슷한 때인 것 같아요. 어, 얘들도 막 10년대, 20년대 요때부터도 이제 열심히 하나의 민족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것 같고요. 어, 세계 2차 세계 2차 대전 순서가 말을 이상하게 하니까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네. 2차 세계대전이라고 보통 하죠.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1947년에 박사 당쿠아라고 한 사람을 중심으로 통일 골드코스트 회의라는 게 결성이 되었고 이때 서기장이 된 사람이 은크루마라고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민족 독립운동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면 되겠고 그래서 막 영국 에게 막 좀 반기를 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체포되고 투옥되고 여러 우여곡절을 막 겪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1956년에 서부 이제 토골란드의 주민투표로 이 지역도 이제 통합하기로 결정이 되자 1957년 3월 6일에 골드코스트는 가나라고 하는 국명으로 드디어 독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957년에 그리고 60년에 국민투표로 가나 공화국이 되었고 이때 초대 대통령이 은크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열심히 이끌었던 은크루마가 결국 초대 대통령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뭐 그 뒤에 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막 참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운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뭐 그 뒤의 내용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거는 다 보기는 힘들고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볼 거는 가나 축구 대표팀의 역사입니다. 가나라고 한 나라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조에서 1승 제물로 생각하는 나라인데 그만큼 사실 우루과이나 포르투갈은 워낙 강한 나라고 그 중에 그나마 가나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가나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의 강자예요. 아프리카에도 정말 축구 잘하는 나라들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엄청난 강자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가나입니다. 결승에 8번 진출한 최다 결승 진출 국가고 최다 우승 공동 2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대회에서도 4회 연속 4강을 이루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2008년에 3위, 2년마다죠. 이제 2010년에 준우승, 2012년에 그리고 2013년에 4위 이제 요렇게 2년마다 하는데 요때는 또 연년 바로 이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 최강을 다투는 라이벌이 바로 나이지리아입니다. 나이지리아도 정말 축구 강국 중에 하나죠. 이제 상대 전적은 가나 기준으로 19승, 17무, 11패, 그리고 72득점, 44실점 해서 가나가 더 앞서요. 그래서 가나가 정말 축구 강국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법한 코트디부아르 라는 나라. 사실 코트디부아르라고 하는 나라가 익숙한 것보다는 이제 드록바 뭐 이런 게 이제 익숙하겠죠. 그래서 와도 이제 라이벌이 됩니다. 최근에 월드컵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 그리고 뭐
월드컵 5연속 4강 진출이라고 한 대기록을 달성한 2010년대 아프리카 최강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유명한 선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람이 한창 활동할 때를 많이 봤죠. 마이클 애시앙이라고 하죠. 애시앙이라고 하는 요 애시앙이랑 첼시의 아주 레전드라고 볼 수 있고 아베디 펠레 그리고 아베디 펠레의 아들 조던 아예우 그리고 안데르 아예우 요 둘 다 아주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많이 했고 EPL에서도 아주 큰 족적을 남긴 형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아사모아 기안 가나 하면 정말 대표적인 공격수가 바로 아사모아 기안 있었고요. 요즘에도 좀 한 번씩 참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는 게 케빈 프린스 보아탱. 이제는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리고 사무엘 쿠포르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선수 가나 선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은 다들 좀 나이가 많이 들었죠. 그리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 데뷔 전까지 월드컵 본선을 못 밟아봤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강팀인데 월드컵과는 그렇게 인연이 없었습니다. 네, 2006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계속 월드컵을 나오고 있죠. 그럼 가나 축구 대표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은 60위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랑 비교했을 때도 피파 랭킹이 많이 떨어지는데 사실 저는 이 피파 랭킹이라고 하는 자체를 그렇게 막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이제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지만 피파 랭킹이 정말 그 나라의 축구 수준을 대변할 수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제 그 피파 랭킹 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그게 썩 그렇게 막 정말 와 이거는 뭐 1위 하는 나라는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해요. 근데 뭐 우리나 뭐 다른 나라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왜 50이지? 뭐 이런 거 막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좀 상대적인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것들이 있어서 피파 랭킹은 그렇게 막 60위는 뭐 그냥 우리가 깔고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감독은 이제 오토 아도라고 하는 사람이고 저도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못 본 것 같아요. 93년도에 이제 성인 선수 데뷔를 했고 독일에서 거의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그리고 함부르크 태생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나 이민자의 자녀로서 그냥 독일에서 거의 활동을 했고요. 하노버 96 그리고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마인츠 그리고 함부르크 등에서 이제 활약한 선수이고 특히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이제 한 경기를 함께했던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정말 잘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양콜로라든지 정말 도르트문트 하면 정말 꿀벌 부대에서 엄청나게 날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 한 경기를 함께했던 선수였고 그때도 이제 리그 내 이제 탑 클래스 공격형 미드필더였다라고 하는 점이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선수는 이제 이렇게 아주 뛰어난 선수였고 감독은 사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코치를 거쳐서 이제 2021년부터 가나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아직은 신임 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감독 경력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런 점에서 그렇다고 해서 벤투랑 좀 비교하면 전 사실 벤투를 이렇게 막 엄청 정말 좋은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사실상 그렇지만 벤투 경력에 비하면 이 사람은 정말 감독의 경력이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나 축구 대표팀 사실 가나 축구 대표팀은 아직까지도 계속 파워가 업 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마찬가지인데 가나 혈통 그리고 가나 이중 국적을 가진 선수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전력이 엄청나게 이미 강화가 되었고 거기에다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주축은 이제 안드레 아예우. 아예우는 EPL에서 열심히 활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알사드 SC로 나이가 좀 들었죠 같고요. 그리고 조던 아예우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아직도 활약하고 있고요. 토마스 파티 아스날 좋아하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 중심이 되는 중앙 미드필더. 수비적인 역할도 하면서 또 볼줄도 좋고 아주 괜찮죠. 그리고 피오렌티나에서 수미로 아주 큰 활약을 하는 게 알프레드 덩컨이고요. 그리고 지금 감독 체제에서 어쩌면 실질적인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게 모하메드 쿠두스입니다. 아약스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는 아주 젊은 재능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강인 경기 많이 봤다면 마요르카에서 수비로 이제 활약을 하는 이도이스 바바. 사실 바바는 수비적인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뭐 패싱 능력이나 경기를 풀어주는 능력이나 플레이메이킹하는 능력은 아주 좀 부족하죠. 대신에 그걸 대신 풀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적인 역할을 아주 탄탄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아마티 레스터 시티에서 활약하는 선수도 볼 수 있고 여기에다가 카말딘 술레마나라든지 프랑스 리그에 있어서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렌이 꽤나 성적이 좋고 잘 하거든요. 거기서 술레마나가 딱 가나 특유의 그 개인기 좋고 아주 탄탄한 그런 느낌의 이제 미드필더로 활약을 하고 있고 다음 펠릭스 아페나잔 또 이제 크레모네세라고 이제 이탈리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좀 낯설 수 있죠. 좀 어린 재능들이 있고 여기에다가 월드컵 본선 진출 이후에 사실 이중 국적이고 뭐 가나 혈통이고 이런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이중 국적 중에 가나 말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나라에서는 아직 대표팀으로 뽑기에는 좀 어렵고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월드컵 우리 나가보자. 월드컵을 나가는 건 사실 선수들에게 엄청난 메리트고 그리고 자신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기도 하고 또 하나 많은 축구 선수들 세계인의 사실 세계적으로 축구 선수들의 엄청난 꿈인 거죠. 그래서 가나다가 그런 점을 파고 들어가지고 열심히 막 설득을 해서 많은 선수들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레버쿠젠에서 중요한 활약을 하고 있는 허드슨 오도이 첼시 출신이죠. 그리고 타리크 램프티는 키는 되게 조그마해요. 근데 엄청 탄탄하고 빠르고 아주 공격적인 이제 윙백인데 브라이튼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도 이제 이미 합류를 했고 아스날에서 소년가장 역할을 조금 했었죠. 이제 에디 은케티아라든지 그리고 사우스햄튼에 아주 탄탄하고 빠르고 그런 센백 중에 하나 살리수도 있고 다음에 이 선수가 가장 유명하고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선수인데 이냐키 윌리엄스 이제 아틀레틱 클럽에서 빌바오에서 뭐 스트라이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윙도 역할도 하는 키도 되게 크면서 또 빠른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전 이나키 윌리엄스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선수까지 다 합류하게 되면서 가나 축구 대표팀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에이 뭐 가나 깔고 가지 그 전에 이런 선수들이 이제 합류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꽤 해볼만 했어요. 근데 이런 선수들이 다 이제 합류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런 값이나 이런 전력이나 이런 걸 보면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알제리 뭐 축구 알제리가 축구를 해? 이러면서 막 깔고 가려고 1승 제물로 생각했다가 우리가 완전히 발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가나도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명단을 한번 보면 키퍼부터 한번 볼게요. 키퍼는 리차드 오포리 그래서 올랜도 파이리츠니까 이제 미국
MLS에서 뛰는 선수고, 그리고 주전 키퍼는 조 월러콧이라고 이제 찰튼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압둘 마나프 누루딘이라고 어린 재능 또 있고, 수비는 이제 압둘 라만 바바, 요 첼시에서 아주 처음 데려왔을 때는 엄청난 재능이라고 했는데 결국 조금 실패했고, 레딩에서 뛰고 있는 윙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아마티, 그리고 알렉산더 지쿠, 다 센백이고요. 지쿠가 꽤나 괜찮아요.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스트라스부르에서 잘 그렇게 막 유명한 선수는 아니지만 센백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인 것 같고, 중심을 아마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스 리그에서 꽤 유능한 선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보르도에 있는 기돈 멘사. 멘사는 아마 주전으로 나오진 좀 어려울까 싶은데 꽤 괜찮아요. 그리고 셀타 데비고 라리가에 뛰는 선수죠. 이제 조셉 아이두가 있고, 아마도 나중에 이제 스쿼드는 나중에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니스 오도이, 클럽 브리게이죠. 벨기에에서 뛰는 선수죠. 그리고 알리드 세이두 또 있고, 다음에 타리크 램프티, 브라이튼의 윙백, 다음 살리수, 다음 슈테판 암브로시우스, 이렇게 이제 수비수가 있고, 다음에 미드필더 같은 경우는 원래 주축이었던 안드레 아예우, 그리고 토마스 파티. 파티가 정말 잘하는데 대신 유리몸이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파티가 조금 다쳐줬으면 어떨까라는 이제 약간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가 다치는 게 사실 좀 그렇고, 축구 팬의 입장으로서는 뭔가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풀 전력으로 막 정말 재밌게 부딪히면 너무 좋겠지만, 한국 팬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잘하는 선수들이, 상대편의 잘하는 선수들이 좀 부상을 당해서 못 나오면 좋겠죠. 다음에 이두리스 바바, 그리고 모하메드 쿠두스, 다음에 다니엘 코피체레, 다니엘 코피체레입니다. 다니엘 코피체레 이렇게 붙어버리네. 다니엘 코피체레,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제 정우영이랑 작은 정우영 있잖아요. 큰 이제 수미 정우영 말고 정우영 선수, 어린 정우영 선수랑 좀 경쟁 체제에 있는 선수가 요 코피체레라고 하는 선수죠. 최근에는 정우영이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주전자를 좀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다음에 엘리샤 오우수, 헨트의 홍현석이라고 요즘에 정말 핫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주전으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하면서 제가 헨트 경기도, 벨기에 리그거든요. 이 헨트 경기도 제가 다 챙겨보고 있는데, 이 선수 괜찮아요. 엘리샤 오우수도 괜찮더라고, 잘하더라고요. 좀 빠르고 좀 탄탄합니다. 다음 공격수는 조던 아예우, 원래 이제 주전이었고요. 다음에 압둘 파타우 이샤쿠라고, 와 18세거든요. 딱 봐도 앳돼요. 근데 스포르팅이 요즘 잘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샤쿠는 이제 주전은 아니지만 이제 백업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와 정말 기술도 좋고 통통통 튀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굉장히 위협적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카말딘 슬레마나, 그리고 벤자민 테타 도 있고, 펠릭스 아페나잔, 다음에 오스반 부카리, 다음에 다니엘 아프리, 다음에 앙투안 세메뇨, 다음에 와 이름 랜스퍼드 예보와 퀘니히 스데르퍼라고 또 함부르크 선수가 있고, 가장 저는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위협적인 선수는 이냐키 윌리엄스입니다. 키가 거의 190 가까이 되고 정말 빨라요, 이 선수가. 저는 좀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가나가 역습을 아주 빠르게 바박 치고 올라오게 되면 정말 무서운 전력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샤쿠도 마찬가지고 역습에 굉장히 능해요. 그래서 너무 좀 걱정이 됩니다. 자, 이 선수들이 이제 새롭게 가나에 합류한 선수들 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름값도 굉장한 선수들이고 엄청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나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역대 전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1962년 칠레 월드컵에 16개국 본선 진출 실패했고 66년 잉글랜드 월드컵 기권했습니다. 그리고 70년 멕시코 월드컵 불참했고요. 요때는 상황이 좀 자국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1974년 서독 그리고 18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했고요. 1982년 스페인 월드컵 마찬가지 기권. 다음 1986년 멕시코 그리고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월드컵은 24개국이었어요. 그래서 본선 진출 실패했고 98년 프랑스 월드컵 그리고 2002년 한국 일본 월드컵에서 32개국 본선 진출 실패했고요. 요때까지는 참 암흑기라고 보면 되겠죠. 아직 나라가 막 제대로 독립하고 뭐 이런 상황이 체제를 갖춰가고 이런 게 아니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6강 그래서 13위를 했고 6경기 4승점 그리고 2승 2패 4득점 6실점으로 1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아무래도 아프리카에서 열린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8강에서 7위를 차지했는데 8경기 5승점 올렸고요. 2승 2무 1패 5득점 4실점으로 7위로 마감했습니다. 그 다음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25위를 했고요. 한 경기에서 3승점 0승 1무 2패 4득점 6실점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 32개국 본선 진출 실패했습니다. 총 성적은 4승 3무 5패 승점 15점으로 월드컵 통산 랭킹은 37위 랭크되어 있고 나이지리아, 카메룬에 이은 아프리카 3위에 해당이 됩니다. 대륙별로 상대 전적을 한번 보면 유럽에는 2승 1무 3패로 열세고요. 남미에는 1무 1패 그리고 북중미에 조금 강합니다. 2승 1패 그리고 아시아에는 아직 1무만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역대 전적은 3승 3패로 우리가 지금 동률입니다. 그리고 골 득실은 가나가 플러스 3으로 조금 더 앞서는 상태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겨서 4승 3패가 되어서 우리가 앞질렀으면 좋겠습니다. 대표팀 전력 분석을 한번 해보면 주로 이제 4-5-1 그리고 4-2-3-1이나 아니면 4-1-4-1 이제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두고 중원을 이제 탄탄하게 가져간 다음에 지역 방어를 좀 존 디펜스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전술로 두면서 상대가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는 아주 적극적으로 압박을 시도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앙을 탄탄하게 두고 웅크리고 있다가 압박할 때는 쫙 펼쳐져서 압박을 했다가 빠르게 카운터를 치는 이런 형태고요. 강점은 기화 선수들이 아주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 화려함이라고 볼 수 있겠고 약점은 아무래도 적극적인 압박을 시도는 해요. 근데 팀 전체적으로는 압박의 체계가 그렇게 잘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압박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오히려 공간을 좀 노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여러 이제 기아 선수들의 뒤늦은 합류로 기존 선수들과의 호흡 문제 그리고 조직력 문제가 기필코 있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선수들이 월드컵 본선 진출 전에 정말 자기들 열심히 뛰어서 겨우 이제 본선 진출 시켜놨어요. 그랬더니 새롭게 이름값 있는 놈들이 갑자기 우리나라다 하면서 가나로 이제 기아를 해서 자기 나라 이제 대표팀에 와버려요. 그래서 기존의 선수들이 자기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 약간 조직력 문제가 분명히 노출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 심적으로 되게 좀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아프리카 선수들이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해서 내부 분열이 막 일어나서 갑자기 막 팀의 기복이 경기력이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막 흔들리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제발 있기를 바라는 거죠. 제발.
그래서 포인트는 팀 전체의 조직적이지 못한 압박, 그리고 늦은 타이밍. 그리고 수비할 때도 사람보다는 공을 보고 쫓아가는 압박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러 가면서 이제 오히려 넓은 공간을 노출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공간 패스를 뿌리고 적극적인 공간 침투를 하면 우리가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런 공간을 잘 읽을 수 있는 시야, 그리고 잘 읽고 나서도 잘 뿌려줄 수 있는 패싱력, 그리고 그런 킬러 패스를 잘 끊어 먹을 수 있는 공간 침투가 아주 사실은 전제되어야 되는 건데, 그런 공간 침투를 아주 잘 하고 하는 게 사실 손흥민이잖아요. 근데 손흥민이 가나전에 맞춰서 잘 돌아올 수 있을지가, 부상을 얼마나 회복해서 컨디션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사실은 우리 국가대표팀의 성적을 너무나도 좌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공간 침투를 노리는 게 손흥민만큼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황희찬 선수가 좀 그나마 사이드를 아주 파괴할 수 있는 좀 선수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 패스를 잘 뿌려줄 수 있는 건 벤투가 안 쓸 것 같은데 이강인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강인을 킬러 패스를 뿌려줄 수 있도록 써주면 좋은데 벤투가 과연 쓸까요? 그게 좀 제일 걱정입니다. 제 예상 스쿼드는 이렇게 봤는데, 왼쪽 같은 경우가 아마 기존에 이제 다른 선수들이 합류하기 전에 이제 예상 스쿼드입니다. 키퍼는 거의 월러콧이 이제 주전이고요. 그리고 왼쪽 윙백은 바바, 그리고 지쿠, 아마티가 거의 좀 주전 센백을 봤었고요. 나이 많은 좀 오도이, 데니스 오도이라고, 허드슨 오도이랑 조금 다른 오도이가 이제 기존의 오른쪽 윙백을 했고, 바바가 수미를 하고, 이제 기안, 그리고 아유 술레마나가 이제 좌우에 위치한 윙백으로, 그리고 투톱으로 조던 아예우가 이제 톱에 위치고, 쿠두스가 투톱이긴 한데 아약스에서도 사실은 톱이지만 진짜 전형적인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막 침투도 많이 하고 연계해주고 끌어가지고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폴스9이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약간 처져서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좀 활약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게 가나 축구 대표팀에서 어떤 식으로 스쿼드가 바뀌어도 결국은 공격의 중심이 되는 거 바로 쿠두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쿠두스를 잘 막는 게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기한 선수들이 합류하게 됐을 때 예상 스쿼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왼쪽은 이제 멘사라든지, 그리고 살리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살리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트니는 아마 고정일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서 사실 가장 뛰어난 건 램프티죠. 그래서 램프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피체레, 그리고 바바가 약간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쿠두스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이자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활약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왼쪽엔 부카리,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샤쿠가 윌리엄스랑 같이 이렇게 막 자리를 스위칭하게 되면서 굉장히 엄청난 빠르고 아주 효과적인 역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윌리엄스가 정말 전 좀 두려운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윌리엄스 보고 쫓아가다 보면 또 쿠두스한테 한 방 맞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TMI 조금 보면 가나는 승부차기에 약합니다. 그래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에 우루과이죠? 경기에서 이제 아사모아 기안이 페널티킥을 실축해서 패배를 했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도 1982년 결승에서 또 승부차기로 승리한 이후 단 한 번의 승부차기 승리가 없습니다. 82년 이후로. 그만큼 승부차기에 좀 약하고, 한편 이제 아사모아 기안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선수 월드컵 최다골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선 6골이고요. 대한민국 대표팀 킬러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5골을 넣었어요. 실제로 A매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상대가 또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사모아 기안이 대한민국 킬러인데, 아사모아 기안은 안 뽑힐 가능성 높아요. 나이가 좀 많고 사실 폼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망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그리고 객관적으로 전력상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 가능성 있는 나라가 가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상 스코어는 한 2대1 정도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수비가 김민재랑 김영건은 꽤나 탄탄하지만 사실 좌우 윙백, 풀백 부분이 사실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최근에 김진수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 왼쪽에는 오른쪽이 너무 좀 전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수비라고 하는 게 라인 전체가 다 이제 잘 해줘야만 되는데 한쪽이 진짜 계속 뚫리게 되면 결국은 좀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골 정도는 먹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대신에 우리가 2골 넣고 이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대1로 전망을 하고 대한민국 국대 응원합니다. 제발 가나는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엄청 걱정돼요. 가나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